(3주차)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2004년 고용허가제로의 변화와 고용허가제의 특성 및 의의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2004년의 고용허가제는 동남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2007년부터는 중국 동포 등 귀한 동포를 대상으로 한 방문 취업제도 실시하게 됩니다. 방문 취업제는 이후에 고용허가제라는 큰 우산 안에서 동남아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고용허가제와 동포 대상의 특별 고용허가제라는 두 개의 정책을 다 아우르게 됩니다. 방문 취업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따로 독립적으로 다루므로 이번 주의 수업에서 고용허가제라고 이야기할 때는 동남아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고용허가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기존의 산업기술 연수생제와 병행해서 실시되었고요. 2007년 1월부터는 고용허가제로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내국인 인력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서 그 기업이, 즉 사용주가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가 추천하는 외국인 구직자 명부 중에서 자기네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적격자를 선정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씩 정해져 있는데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나중에는 이게 또 최대 4년 한 10개월까지 가능해집니다. 사용자는 이들에 대한 출국 만기 보험이나 출국 만기 일시금 신탁에 가입해야 되고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 비용 보험이나 신탁에 가입해야 되고 기업은 임금 체불에 대비해서 임금 체불 이행 보증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제 고용허가제의 그 중요한 특성이 뭔가 살펴볼까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한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때 핵심은 기업, 즉 사용주에게 고용허가를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정책의 이름도 고용허가제입니다. 고용허가제는 5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보완성 원칙입니다. 우리 이미 설명하였지만 노동이민과 관련해서 2가지 가설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대체한다는 가설이었고 하나는 보완한다는 가설이었죠. 그래서 고용허가제의 첫 번째 원칙은 내국인 노동자를 대체하지 않게끔, 즉 철저하게 보완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내국인을 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기업은 또는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할 수 없었다라는 그 조항을 의무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2주 정도는 구인 노력을 해야 된다. 나중에는 이게 한 1주로 짧아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산업구조 조정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산업구조 조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 업종을 정하고요. 업종마다 얼마만큼씩을 도입할 거냐의 규모도 정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사업체 안에서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라는 고용 한도도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입 한도를 쿼터라고 부르는데 국무총리실 산하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러한 쿼터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하는 것을 이제 제한하게 된 이유가 산업 구조 조정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규제를 두었는데 이쪽 업종으로 들어왔다가 다른 업종으로 가면 안 되겠지요. 그러므로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이제 처음에 설계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가 뭐 너무 태업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근로계약이 공식적으로 만기된 이후에, 그러니까 1년씩 계약한다 그랬으니까 만기된 이후에 갱신을 다시 안 하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휴업이라든지 폐업이라든지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도 합법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제 고용허가제의 세 번째 원칙은 송출비리 방지 원칙입니다. 우리 예전 제도인 산업연수생 제도가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송출비리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즉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민간 부분이 아닌 공공부문이 직접 관리하고 정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오고 또는 관리하고 이렇게 이제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부문으로 산업인력공단이 이제 이거를 맡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외국인 노동자의 기능 수준을 평가한다든지 또는 현지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본다든지 이렇게 선별을 해서 한 3배수 정도의 이제 리스트를 만들면 그 3배수의 리스트 중에서 기업이 또는 사업주가 보고 선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단기 순환의 원칙입니다. 단기 순환이란 짧게 하고 돌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정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정주 방지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년씩 3년이 가능하고요. 나중에는 고용주가 고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시 1년 10개월, 그래서 총 4년 10개월까지 고용이 가능합니다. 2011년부터는 특별 한국어 시험 제도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제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다시 또 더 연장할 수 있게 됐고요. 2012년 7월 이후에는 성실 근로자 재입국 특례 제도라는 것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농축산업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특히 50명 이하의 제조업에서는 4년 10개월까지 일한 근로자인데 너무 성실하다. 그러니까 그 사업체를 옮기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고용주가 다시 이제 신청을 하면 다시 한 사이클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년 10개월 플러스 4년 10개월 하면 총 9년 8개월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차별 금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노동관계법이라든지 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하겠다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5가지 고용허가제의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거 2개만 고르라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5번째 원칙인 차별금지 원칙입니다. 즉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더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외국인 근로자를 굉장히 저임금으로 고용을 하면 어떤 회사든지 더 싼 노동력을 쓰기 위해서 내국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국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내국인 근로자를 잘 보호하려면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라는 원칙인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물론 여기저기 많은 나라에도 고용허가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는 송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
외국인 근로자를 뭐 선정하고 관리하고 이런 모든 부분을 공공기관이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얘기한 차별금지 원칙,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공공성의 원칙,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 고용허가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고용허가제의 그 도입 절차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고용허가제 도입 절차하고 이제 자세하게 안내도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도입 규모라든지 이제 주요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면 한국과 송출국이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인력 송출에 대한 양해각서, 즉 MOU를 체결해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산업인력공단이 송출국 정부의 공공기관에게 부탁을 해서 현지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어 시험이라든지 기능 테스트 등을 통해서 이제 선발이 돼요. 그러면 산업인력공단이 이를 인증합니다. 한편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인 노동자를 구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안 구해진다. 라는 이제 사용주가 고용노동부에게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해서 그것을 받으면 그 사용주는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 명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명단에서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국인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즉 표준 근로계약서를 이제 작성하면 사용자가 법무부에 사증 발급 인정서를 신청해서 발급을 받아요. 그러면 그거를 외국인 노동자한테 보내면 외국인 노동자는 현지에서 재외 공간에 가서 취업 사증, 즉 고용허가제는 E9 비자거든요. 그래서 E9 비자를 발급받아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이분들이 들어오시면 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이분들한테 어떤 취업 교육을 합니다. 산업인력공단이 직접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민간 취업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는데 약 16시간 이상의 취업교육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분들이 일을 시작하면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가 담당을 하고 또 뭐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충 상담이라든지 무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이라든지 뭐 업종별 단체 등에서 담당을 하고요.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관리는 법무부가 담당합니다. 고용 허가제의 효과 및 의의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측으로 보면 인력난도 뭐 많이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도입이 굉장히 투명해졌고요. 그러니까 어떤 비리 같은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신속하게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한테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과거의 그 제도에서는 어떤 송출 비리가 있었는데 송출 비리가 없어지니까 이분들은 브로커를 통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그 돈을 낸다든지 이런 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인권 침해를 해소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지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의 그 직장 생활 만족도가 이렇게 바뀐 고용허가제의 안에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도 상당히 기여를 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에 우리가 와서 보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 조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플러스가 있었고 뭐 어느 정도의 마이너스가 있었느냐, 이거는 아직도 객관적인 영향 평가가 약간 조금 이쪽에서의 얘기와 저쪽에서의 얘기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서 이 평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의의는 2011년 5월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UN 공공행정상에서 대상을 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가 부패 방지라든지 또는 부패 척결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여러 학회를 다닌다든지 또는 송출국에 우리가 현장 조사를 다니면 제 경험으로는 한 2018년까지는 여러 나라에서 그 한국의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평가가 아주 좋았습니다. 평가가 높았지요. 그래서 송출국에 가보면 송출국 담당자라든지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시아의 여러 국가, 뭐 예를 들면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적어도 이 4개 나라를 비교한다면 한국에 제일 가고 싶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일본에 가면 물론 월급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으로는 월급은 높지만 생활비가 너무 높아서 남는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라든지 대만은 한국보다 월급이 더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월급도 괜찮고 뭐 생활비 이렇게 하면 그래도 자기네가 상당히 만족스럽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용 허가제 때문에 과거 그 우리가 미등록 문제가 좀 심각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미등록 그 규모를 감소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뭐 2017년 또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하고 좀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어쨌건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관련해서 한국으로의 그 입국 문호를 좀 확대하고 뭐 무비자 입국 이런 것들을 허용하면서 미등록 문제가 다시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미등록 규모가 거의 40만 명에 달하게 돼서 최근 이것이 아주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고용허가제와 관련해서 최근 어떤 중요한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사업장 이동의 문제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산업구조 조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업종별 쿼터를 뒀다고 했죠. 그러므로 특정 업종의 인력난으로 이분들을 모셔온 거니까 막 업종을 바꿔서까지 막 이동하는 거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동을 완전 자유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같은 업종 내에서 어느 정도의 이동은 허용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이제 최근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면 처음에 설계할 때는 3년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4년 10개월까지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우리가 그 후에 또 4년 10개월도 되잖아요. 근데 어쨌건 4년 10개월씩 한 번에 처음 3년에 뭐 2회, 두 번째 뭐 2회 해서 5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업장 이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처음 한 뭐 1, 2년 들어왔을 때는 그 사업장을 못 움직이는 것도 괜찮지만 1, 2년 지난 이후에 동일 업종 내에서 또는 동일 지역 내에서는 이동하는 것도 허용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인권규범에 의하면 국내에서 취업한 한 2년 이후부터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농축산업에서의 이제 고용허가제 문제지요. 농축산업은 물론 이제 우리가 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비닐하우스도 있고 축산업도 있고 하니까 상시 고용이 가능한 농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하면 딱 떠오르는 거, 노지에서 이제 작물을 키우는 걸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기온상에서 노지 작물은 계절성이 있는 걸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3월부터 10월까지는 농번기라 매우 일손이 부족해요. 하지만 11월, 12월, 1월, 2월 한 넉 달 정도는 농한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한기에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상시 고용해 놓고 나머지 넉 달, 농한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상시 고용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문제가 이제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농축산업에서는 그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분들의 숙소 문제가 계속, 이분들의 숙소가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뭐 컨테이너를 숙소로 제공한다는 비판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어요. 이제 세 번째 이슈는 성실 근로자 제도의 문제예요. 저는 이 성실이라는 말도, 이 용어도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실이라는 말이 어떨 때 성실이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성실 근로자 제도에서는 한 사업체를 옮기지 않고 계속 있으면 성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고 이 성실 근로자 제도를 다시 신청해서 4년 10개월 있었던 분이 다시 한 바퀴 더 돌아서 4년 10개월 더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그 노동자의 뭐 숙련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사업주에게 너무 전적으로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그 한국에 계시는 분들인데 우리도 이분들을 그냥 성실, 사업체를 옮기지 않으면 성실이다라는 옛날식의 어떤 기준보다는 차라리 숙련이라든지 기능을 테스트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꼭 필요한 숙련을 가졌기 때문에 더 있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는 게 어떠느냐라는 의견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1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 계신데 가족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여전히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문제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처음 설계되었을 때는 3년 또는 5년 미만이었으니까 가족과 헤어져 있어도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약간의 양해가 가능했겠지만 어쨌건 성실 근로자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거의 10년 가까이 있는데 여전히 가족과 같이 살 수 없다라는 거는 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숙련 기능 등 정주 이민 정책과의 연계가 좀 부족하다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런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신 분들, 특히 성실 근로자 제도를 하시는 분들 중에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 점수제로 체류 자격이 숙련 기능은 E74예요. 그래서 그걸로 변경되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E74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할당된 비자의 수가 너무 작고 그리로 건너갈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실효성이 매우 적다라는 이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분들이 성실 근로자에서 숙련 기능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이분들의 근로 조건이라든지 임금에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숙련 기능이신 분을 숙련 기능으로 제대로 우리가 좀 이렇게 테스트해서 올리고 또 숙련 기능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어떤 대우나 이런 처우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이슈입니다.